오늘 오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내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지시한 이후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단독으로 취지했습니다.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노동부가 기업별 사정에 따라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및 법안 접수를 방해한 것은 저항권의 행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중국 네이멍구에서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해 베이징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중세 유럽에서 2천만 명 넘는 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최근 치료법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발단이 돼 이웃 간의 흉기까지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음 문제, 해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마구 흔들어 머리를 다치게 한 간호사가 다른 신생아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수요일 8시 뉴스는 오늘 오후 일어난 폭발 사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로켓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30대 연구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연소 실험을 하던 중에 추진제가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용식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국방과학연구소 구동 로켓 추진제 연구실험실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개발한 탄화수소 계열의 로켓 추진체 연료를 다루면서 고체 상태를 젤 형태로 만든 뒤 유량을 괴측하는 실험을 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잠정 추정은 화재 점화,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점화. 저희가 오늘은 전기 신호를 준 적도 없고요. 단순히 유량 계측만 하는 시험이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연료에 불이 붙었고 그것이 챔버 내 압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실험실에 있던 30대 연구원 1명이 숨지고 다른 30대 연구원 3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부상이 심해 충북대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한 부분 복강 내 출혈이 있으셔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폭발음은 연구소에서 3km가량 떨어진 군부대 골프장에서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라운딩 하시는 분들이 펑 소리가 나길래 뭐 큰 사고 일어난 것 같은데 막 이러시면서 신고가 빗발쳤고 소방대원 120명과 장비 30대가 출동해 구조 작업 등을 벌였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폭발로 인한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수사팀을 파견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네, 오늘 폭발이 있었던 국방과학연구소에선 지금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강윤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저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소 앞은 언제 끔찍한 사고가 났었냐는 듯 적막합니다. 취재진의 출입은 여기서부터 통제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실험 책임자가 나와서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다면서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추진체 연료실험실 안에서는 지금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에 앞서 사고 현장에서 숨진 연구원 시신에 대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시신을 이송한 뒤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험실에서는 CCTV가 설치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확보되면 사고 원인이 좀 더 상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런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포탄 관련 시험 중에 불이 나서 일부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영구동 실험실 냉장고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SBS 화강윤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된 지 200일 만에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나온 겁니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했고 다른 당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오후 2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조사는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저지는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즉 의원 교체 등 불법 행위를 막으려던 정당한 정치 행위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공식 회의에선 야당 탄압이라며 날을 세웠지만 야당을 탄압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잔꾀가 있지 않기를. 내부에선 특히 회의 방해 행동이 영상으로 뚜렷이 남은 의원들 중심으로 4년간 공든탑 무너질지 모른다. 총선 앞두고 검찰발 물갈이 되는 것 아니냐며 검찰 기소에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당들은 고발 200일 만에 첫 출석인데다 지각 출석에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가 돼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저지에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그 수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고소나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받는 주요 혐의는 일명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법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한국당 측은 지난 4월의 행위는 불법 사보임에 따른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정치 저항을 했습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국회법 등을 토대로 사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영상 등 관련 증거가 충분한 만큼 수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도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양측이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데 수사 종료 시점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다음 달 3일은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대상 의원이 110명인데다 기소 여부가 사실상 공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 이번 수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르면 내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을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인데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어떤 의혹들을 확인할지
전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첫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그제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뒤 조 전 장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출석하도록 조 전 장관 측에 요구했는데 이르면 내일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딸과 아들에게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전으로 조 장관의 딸이 노환중 부산대 의대 교수로부터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부분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부인 정 교수가 차명으로 보유한 7억 원대 주식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에서 정 교수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차명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동생의 웅동학원 관련 혐의 등 조 전 장관이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혐의도 여러 가지인 만큼 소환 조사는 한두 차례 더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다음은 시위가 격해지고 있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주말에 모였었던 시위대가 이제 평일에도 집결하면서 오늘도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평일에 교통을 방해하고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시위대의 전략입니다. 송욱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콩 금융 중심지인 센트럴을 시위대가 오늘 다시 점령했습니다. 사흘 연속입니다. 시위대는 5대 요구를 수용하라는 구호를 연달아 외쳤고 중국계 은행을 공격했습니다. 센트럴 지역의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이처럼 도로에 벽돌을 깔아서 이 구간의 통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I think it depends on how government respond to the Hong Kong people. 7 days, 5 days. To me, it's not a matter. 주로 주말에 집중됐던 홍콩 시위는 최근 대학생 추락 사망과 경찰 총격 사건 이후 평일 도심 시위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 기능 마비를 목표로 계속되고 있는 출근길 교통방해 시위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We hope they will understand us, and we feel apologize to some of the work, some of the people need to work, but this is the one of the only way we can do now.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홍콩 대학가 시위는 경찰과의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중문대학교에서의 충돌에서만 7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문대 총학생회는 경찰의 대학 진입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위협을 느낀 중국 본토 출신 유학생들이 학교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공립학교에 내일 하루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자, 송욱 특파원, 시위대가 평일에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시위를 하면 여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런 시위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침부터 이어진 교통방해 시위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고요. 또 시위대와 경찰의 폭력이 모두 수위를 넘었다고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곳 센트럴 시위 현장에서 만난 시위 참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여러 방법으로 시위를 했지만 정부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쳤고 사망자까지 나왔다면서요. 시민 불편은 죄송하지만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위대의 주장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뭔가 피해를 줘야 정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대학가 시위를 보면 지난 1980년대 우리나라 상황이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앞서 리포트도 보니까 굉장히 특히 대학가에서 충돌이 격렬하던데요. 네, 홍콩의 대학이 반정부 시위의 최전선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도 있었지만은 그 시위의 주축인 대학생들을 체포하고 또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압박하는 경찰에 맞서서요. 학생들은 화염병, 불화살까지 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중문대는 이번 학기 남은 수업을 아예 취소하기로 했고요. 침례대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태가 계속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도 홍콩 당국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홍콩 정부는요, 그 부족한 경찰력을 메우기 위해서 교도소 폭동 대응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장 후임에 크리스탄 경찰청 차장을 임명할 계획인데요.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 홍콩 연락항공실은요, 시위대 행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그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우리나라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사람들과 만나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하고 또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긴급한 군사적 현안이 없는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초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방위비 분담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또 이 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변국에게 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한국에 파견된 미 최고위 장성까지 나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여기에 오늘은 전직 사령관들까지 가세했습니다. We can talk about today headquarters moves, exercise adjustments, intel sharing agreements, and really the whole size of the ROK military as we work through into the future.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던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오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일행이 옵니다. 미국 국방수장과 현역 최고위 장성들이 동시에 방한하는 건데 내일 한미군사위원회와 모레 연례안보협의회 회의에서도 미국의 전방위 압박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계속 소송을 피하면서 3년 만인 오늘에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일본 정부가 당당하다면 법정에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을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 청사로 들어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6년 12월 28일. 우리 법원이 헤이그 협약에 따라 일본 외무성에 3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보냈는데 일본 외무성이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류를 돌려보내면서 재판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법정에서 동의 없이 특정 국가를 소송 피고로 세울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 우리 법원은 지난 3월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대신 법원 게시판 등에 공지하는 공시송달을 명령했고 3년 만에 일본 정부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30년 동안 일본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을 외쳤다며 일본 정부는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발언에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일본한테 사지 배상 받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반인도적 범죄는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국내외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눈이 오면 오는 대로 우리는 아이들만 보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된 게 없기 때문에 쭉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된 이후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던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임경빈 군의 구조가 늦어졌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살인범죄다.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굵은 빗줄기를 맞으며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무심하게 5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특조위에서도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만큼은 절대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뛰고 있던 아들 경빈이가 의사의 긴급 후송 지시에도 왜 헬기가 아닌 배로 옮겨져야 했는지 밝혀달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임 군의 어머니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피켓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니면 피해자들이 정말 이쯤 여기까지 밝혔으면 충분히 훌륭하게 밝힌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게 할 때까지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임군 대신 헬기에 탔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해경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측에 100억 원 넘는 불법 부실 대출을 해준 정황이 포착된 산업은행도 지난달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패스트,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힙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환자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겨서 흑사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쥐 벼룩을 통해서 주로 감염되는 이 병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걸린 사람이 없고 몇 년 전 서아프리카 쪽에서 흑사병으로 6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흑사병이 우리와 가까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몽골 접경인 네이멍구에서 2명의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의료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북쪽으로 500km 거리인 네이멍구 시링궈러맹 출신인 이들은 지난 3일 베이징으로 이송됐고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당국은 이들을 다른 병원으로 격리했고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흑사병이 발병한 네이멍구 지역은 서남부 윈난의 산악 지역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흑사병 숙주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재작년 간수성에서도 흑사병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국에선 거의 매년 흑사병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도 발생 지역은 아니지만 흑사병이 전파될 위험은 존재한다고 의료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흑사병의 강한 전염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라 중국 매체들은 치료 예방 수칙을 알리며 동요를 맡고 있습니다. 减少人被感染的早叮咬，或者尽量减少暴露于肺鼠疫病人的可能性。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산악 지역을 여행할 땐 설치류에 모피를 만지거나 풀밭에 눕는 등의 행동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자, 이 흑사병은 과거에 다 사라진 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왜 지금도 계속 환자가 나오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옮기는 병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중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게 걱정도 되는데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흑사병을 옛날 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도 해마다 3,000명의 흑사병 환자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는데 이 중 수백 명이 사망합니다. 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입니다. 논란이 있지만 중국은 흑사병의 본거지로 추정됩니다. 1,0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13세기 유럽 흑사병 사태도 칭기즈칸의 몽골 군대가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진출한 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사병을 일으키는 여시니아 페스티스균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서 증식하는데 쥐에 직접 닿거나 쥐 배설물이 묻은 흙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사람 간 전염은 되지만 감염력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쥐에 닿으면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만 전파된다는 이야기고 이건 감염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쥐가 발견되면 그 쥐들은 사방으로 그 감염된 세균들을 옮기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전파력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중국의 쥐나 흙에 흑사병 균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쥐벼룩에 물린 자리에 물렁물렁한 덩어리가 생기면서 두통과 우환이 생기는 게 초기 증세입니다. 이때는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폐혈증이나 폐렴이 생겨 위독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쥐를 매개로 전파되는 흑사병 특성상 우리나라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을 여행할 때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오늘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외치며 숨진 전태일 열사의 49주기인데요. 한 20대 노동자가 또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노동자를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제지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진 건 지난 3일 밤 11시쯤.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종이를 감아 올리는 기계에서 종이가 찢어졌고 이음부를 표시하려던 직원이 기계에 끼어 변을 당한 겁니다. 안전수칙에 따라 해당 기계는 안전덮개가 닫힌 상태에서 작동돼야 하지만 사고가 날 당시 안전덮개는 열려 있었습니다. 딱 돌아보니까 이제 크레딧이 내려온 상태에서 크레딧 위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순간에 그 순간에 살아야 돼요. 숨진 직원은 29살 A씨로 지난달에 갓 입사한 새내기였습니다. 결국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되었다 목숨을 잃은 건데 해당 직원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의 신입 직원들은 한 달 동안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A씨는 이 교육을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시간을 또 맞추라고 계속 뭐 넣은 거에서 이제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급해진 거예요. 이게 그 새로운 직원들 비율이 높아진 거잖아요. 노동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 소홀 여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일어난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뇌 손상을 입은 아기 외에 다른 신생아에게도 간호사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신생아 씨를 비추는 CCTV 영상이 일부 없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 병원은 이미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생후 3일 지난 신생아를 간호사가 거꾸로 들더니 내팽겨 칩니다. 한 손으로 목 주변을 잡아 옮기기도 하고 거칠게 바구니에 내려놓기도 합니다. 아기는 괴로운 듯 발버둥 칩니다. 간호사는 또 다른 아기의 얼굴도 수건으로 때립니다. 이 가운데 한 아기는 왼쪽 두개골을 심하게 다쳤고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벽이나 바닥 같은 강한 외부적 충격.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한다 하시는 거죠. 병원 측은 구급차 이송 과정에서 흔들림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31일부터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이 폐업만 앞당기고 도망쳐버리겠다. 이게 무슨 무책임한 행태입니까? 신생아 부모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1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확보해 4시간가량 녹화가 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또 피해 신생아가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해당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병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오래된 문제인데요. 요즘은 반려견 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층견소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광주에서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주민끼리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흉기까지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광주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55살 A씨가 이웃 주민인 45살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도 B씨에게서 수차례 얼굴 등을 폭행당한 뒤였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개가 짖는 소리, 이른바 층견소음 때문이었습니다. 흉기하고 3마리 키고 있었는데 칼 들고 뭐 싸웠다가요. 아침에 나가보니 피부는 보이죠. 경찰은 A씨가 개 짖는 소리가 심하다며 옆집 주민과 다투자 B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수면제 먹고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게 키 좀 조용히 해라. 그래서 시비가 됐어요. A가 B를 니는 뭐냐고 해서 한번 때렸거든요. B가 A를 많이 두드려 팼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도 개가 짖는 소음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큰 개가 짖었으니까 다른 개까지 등달아 치고 그래놓고 시끄럽고 옆에 아저씨한테 싸움이 계속 잦았어. 경찰은 A씨와 B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이런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보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 그럼 반려견 소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임모 씨는 윗집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에 한 달 넘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항의를 하러 찾아가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개들이 소방차 지나가거나 밖에 조금만 큰 소리가 들려도 다 같이 짖으니까 뭐 새벽이든 밤이든 시도 때도 없이 깨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될 만큼 급증하면서 온라인에는 반려동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1,617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민원이 접수돼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소리로 동물로 인해 나는 소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 청견 소음에 대한 어떤 민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범주에 넣어서 일단은 규제를 갈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엔 동물 주인의 책임을 명시한 민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요즘 멧돼지 떼가 도심에 자주 나타나고 있죠. 특히 부산, 울산 같은 남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부산 도심 가까운 산에서 멧돼지 포획 작전이 있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산 자락, 20년 경력의 베테랑 엽사인 김정일 씨가 사냥견 4마리와 함께 멧돼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봐, 역시만 올라온다. 해피. 위성 추적 장치를 착용한 사냥개들은 엽사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이 화면은 지도 앱입니다. 개가 있는 위치. 산속 곳곳에 멧돼지 흔적이 발견됩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멧돼지가 밟은 먹이 찾는다고 이렇게 코로 디빈 흔적입니다. 추격전이 펼쳐진 지 반나절, 마침내 포획에 성공합니다. 작은 송아지만한 멧돼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사냥견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획단이 쏜 엽총에 맞은 겁니다. 예, 조금 전 포획단이 포획한 멧돼지인데요. 지금 무게는 180kg 정도가 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나이는 한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는 사실은 없었는데 양산 동면 쪽에서 그쪽에서 또 포획 활동을 하면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이렇게 도시도 출몰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정산을 비롯해 부산 전역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르면서 멧돼지와 포획단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에서 갑자기 엔진룸 덮개 보닛이 열려 앞유리를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이미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발견돼 제조사 리콜까지 받았던 차량이었습니다. KBC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타페 차주인 정 씨는 지난 10일 가족들과 차를 타고 가다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주행 중 차량 보닛이 갑자기 열려 앞유리를 덮치면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한 겁니다. 2차 사고가 안 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멈춰선 거 해갖고 해서 식구들도 안 다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정 씨의 산타페는 2013년 12월 생산한 2014년형 산타페 DM 모델. 이 모델은 잠금 장치 문제로 인한 보닛 열림 가능성이 있어 지난 2017년 현대차가 35만 9천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 보닛 열림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측에선 부품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문제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본네트가 열린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의문이다라는 부분인데. 보닛, 즉 엔진룸 덮개는 1차로 운전석에서 잠금을 해제한 뒤 2차로 직접 밀어야 열리는 만큼 주행 중 열림은 흔치 않은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해까지 이중전지 풀려가지고 본네트가 앞 유리창을 덮었다면 완전히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운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조사팀을 통해 차량 조사에 나섰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윤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측은 자백한 이춘재와 함께 당시 수사 책임자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재심 청구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강제무를 합니다. 진실 밝혀지고 제가 무죄를 받고 명예 찬다면 그걸 만족하겠습니다. 윤 씨 측이 제시한 재심 청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방 구조와 범행 경위를 신빙성 있게 밝힌 이춘재의 자백과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였던 국과수 감정서의 오류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 조서 허위 작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윤 씨 측은 재심 청구가 잘못된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작동됐던 사법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전 사회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이춘재와 함께 당시 수사 책임자들도 재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씨 측은 법원을 통해 청주 교도소 등에 남아있는 윤 씨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경찰의 이춘재 수사 기록도 받아 재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에 더 확대 시행되는 데 대해서 기업들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노동부가 최근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민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보완책을 촉구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답은 특별 연장근로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노동부 장관 인가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완화해 사실상 52시간제 예외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개별 사업장의 연장 근로 이유가 타당한지도 검토하겠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보고한 문서에는 특히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서 입법이 늦어지면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52시간제 확대를 유예해달라는 기업 쪽에선 환영하겠지만 노동계에선 52시간제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할 내용입니다. 여기에다 여야는 현행 석 달과 한 달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얼마나 늘릴지를 놓고도 맞서 있는 상황. 내일부터 환노위 여야 간사들 논의가 시작되는데 올해 안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 진단서를 원하는 대로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지요. 비슷한 일을 겪은 의사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진료를 보던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장애 진단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 4급 진단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활을 열심히 해도 장애가 남으면 그때 써주겠다. 그 이후로 매번 올 때마다 장애 진단을 요구했었고요. 의료인들은 보험 청구 등을 위해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수술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회복 기간이 일주일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진단서상에서 10일을 써달라, 20일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6통자 써가면서.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환자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를 써달라거나 이미 발급된 서류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종종 의료인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환자에게 폭행당한 의료인 중 16%가 진단서 등 서류가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엔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의료인만 처벌할 수 있고 요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의료계는 진단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해져 의료인 폭행이 빈번해진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54%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노후 자산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이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돈은 은퇴 전 소득의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수준인 70에서 80%에 크게 못 미칩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14년부터 가입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여야 의견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의 50.2%에 불과합니다. 그마저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지 연금으로 받는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내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퇴직연금 운용을 돕기 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를 10년 넘게 나눠 받을 경우 세금도 한 번에 받을 때의 70% 수준에서 60%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합니다.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습니다.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SBS 박민호입니다. 유럽 이탈리아 전역에 큰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도 원래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지면서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째 내린 폭우에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가 물에 잠겼습니다. 관광객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Hard to look fashionable in Venice when you're slopping around in the rain, but like I said, it's still a beautiful experience being in Venice. 비잔틴 양식의 대표 건축물 산마르코 대성당도 1m 정도 침수됐습니다. 산마르코 대성당이 물에 잠긴 건 1200년 역사상 이번이 6번째입니다. 집에 들어온 바닷물에 전기가 합선되면서 78살 남성이 감전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운송업체 LCTV는 홍수 때문에 버스와 수상버스의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비가 많이 내리는 늦가을과 초겨울 자주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조수 수위가 120cm까지 높아져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수 수위가 대홍수가 났던 1966년 이후 가장 높은 187cm까지 치솟았습니다. 베네치아 시장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역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마테라에선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동굴 주거지가 침수됐고 나폴리의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항공기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 검찰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만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도르지 소장도 약식 기소 판단에 동의하고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검찰에 납부했습니다. 검찰이 출국 정지를 해제함에 따라 도르지 소장은 이르면 내일 몽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